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건데 네. 우선 검찰의 수사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부당 대출에 대한 초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는 경영진에 대한 혐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이번 사건 개요를 좀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게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관련 회사들에게 부당 대출을 해줬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친인척이 세웠던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부당 대출을 해준 거고요. 직접 운영하는 이 친인척이 직접 운영 회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원리금 대납을 해줬거든요. 사실상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해서 한 600원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350억 원 정도가 부당 대출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그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사실상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금감원이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를 통해서 사실상 이번 연도 6월에서 7월에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이거 밝혀졌어요. 그때부터 뭐 우리은행이 보도자료 내고 부랴부랴 바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의 의무, 그러니까 현 경영진들이 알면서 3월에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쪽으로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건 이 보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이 보고 의무에 대해서 금감원이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금융지주 경영진이 지난 3월에는 사실을 인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건 은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금감원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신감리부,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여신감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이거를 경영진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월에 3월에는 경영진들이 알았을 거다. 근데 이제는 사실상 이거를 보고의 의무가 있거든요. 금감원 쪽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관련 법규가 있는데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기관은요 소속 임직원들 아니면 임직원과 관련해서 이제는 대출 사고라든지 금융 사고가 밝혀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금융 거래자들에 대해서 또한 금융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는 금감원의 이제는 태도고 이제는 시선이고, 근데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이제 예외 조항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나옵니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 등에 의해서 사실상 불거진 어떤 부실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법률에. 그러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 사고다. 그러니까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서 일반적으로 나왔던 이제는 실수였지. 이게 의도적으로 사실상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홀의 의무에서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은행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도적 누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혐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감원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관련 관계자들한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두 가지겠죠. 아까도 이제 혐의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배임의 혐의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고요. 현 경영진에 대한. 그다음에 부당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당대출이라는 건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은 사문서 위조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됐겠죠. 만약에 그럼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기 혐의가 이제 불켜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차트가 나오고 있죠. 이게 부당대출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언론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부당대출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죠. 저 용도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사실상 지금 부실화 됐거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들었을까라는 것도 지금 시장의 관심사예요. 이게 물론 조심스러워서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입니다. 뭐 여의도 저승사사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출처에 대한 흐름도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요거까지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태가 단순히 뭐 부당대출, 보고의 의무 이게 아니라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의혹 단계라서 그렇죠, 의혹 검찰의 단계죠. 압수수색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걸로 나타났거든요.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가격 차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입니다. 이 오분위 배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밝혀놨습니다. 네. 이게 오분위 배율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5.2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분위 배율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아파트 가격을 이제 5분위로 나눕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예. 5분위가 상위 20%고요. 1분위가 하위 20%거든요. 예.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위 20%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5.27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하위 20% 아파트 가격보다 상위 20%가 한 5배, 5배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지잖아요. 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제 뭐 가격 격차가 이제 벌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5억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는 5분이죠, 5분이. 그래서 이제는 상위 20%가 예. 이제 평균 가격이 25억 7천만 원이고 하위 20%가 평균 가격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5.27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5분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5분위 배율 개념이 나오면서 사실상 서울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통계에 잡혀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추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추이가 이게 좁혀지지가 않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5분위 배율 자체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이게 서울 내부에서도 사실상 비싼 아파트가 예, 있고 그렇죠. 하위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이 5분위 배율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더 심합니다. 사실 이게 서울은 5.27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면은 더 5분위 배율로 본다 그러면 더 크게 벌어져 있는데 네.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소득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소득 격차 코로나19 이후에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과 이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런 5분위 배율까지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 아파트와 전국입니다. 하위 20% 아파트마저도 사실상 크게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런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이제 불거졌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트렌드가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갖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거치가 나와요.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지금 이번 연도 3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가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마용성 중심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봐도 마용성 중심으로 강남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는 게 나오죠. 똘똘한 한 채죠. 그다음에 근거 두 번째로 본다면 KB 국민은행 자료이기도 한데요. 이게 전국 상위 5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시가총액이 큰 이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평균보다. 이런 거 봤을 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이런 5분위 배율이 크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 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더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중심도요 또 갈립니다. 예. 이 실수요자 중심도 사실상 내가 지금 빨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소득이 이제는 안 되시는 분들은 DSR 2단계 들어오잖아요. 예.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오다 보니까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대출받기가 어렵게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런 5분의 배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비싼 아파트들은요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DSR 규제도 받지도 않습니다. 왜? 소득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와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뜁니다. 그런데 이제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오죠. 은행들의 이제 규제 들어오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가격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5분위 배율의 비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 이런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뭔가 대출 규제가 지금 뭐 꼼꼼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예. 오히려 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도 주담대가 계속
계속해서 느니까 은행권이 아예 한도를 축소하고 만기도 줄이기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출이 얼마나 더 까다로워지는 거고 이게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권이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뭐 차트에도 이제 나올 건데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담대 대출 기간을 이제는 축소하게 됩니다. 보통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은요, 50년 만기로 받습니다. 이게 예. 50년 만기면 네네. DSR 다 피해 가거든요. 40%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대출 나옵니다. 근데 예. 이거를 30년으로 하는 거죠. 그럼 DSR에 다 걸릴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생활자금 대출 1억 원 제한합니다. 지금 생활자금 대출은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로는 이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담보 안에서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걸 1억 원으로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이제 대출을 아파트를 끼고 대출받고 싶어도 이 담보로 대출받고 싶어도 사실상 생활자금 대출로는 이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주담보 대출 거치 기간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생활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거치 기간이 되거든요. 이자만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원리금도 같이 갚아야 됩니다. 그럼 더 꼼꼼하게 되고요. 모기지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는 우리가 방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무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모기지 보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중단이 된다 그러면 방 하나의 가격, 보통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4,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덜 받게 돼요, 대출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출이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통장도 최대 제한이 뭐 1억 5천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꼼꼼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 나올 구멍을 다 막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은행들이 이걸 다 막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돈을 빌려올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 게 신한은행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 됐는데 만약에 이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 전 은행으로 더 퍼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갭 투자는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 내 매수를 통해서 이제 대출 껴서 사는 건데 저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갭 투자의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은행들이 점차 이제는 뭐 대출 규제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22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 카드 대출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카드 대출이 뭐냐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카드론이거든요. 예. 이 이자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최대 이자가 19%입니다. 19.9%.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를 받는 게 이제 장기 카드론, 장기 대출인데 카드 예. 대출인데 이 카드론 자체가 크게 또 많이 여신이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또 판매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그 카드사 순이익을 본다 그러면 5.8% 늘었습니다. 이게 상반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최대의 또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게 또 금융사들이고 거기에 또 카드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익도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수익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막대한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